존재감을 드러내진 않지만 늘 우리 주변 어딘가에 함께하는 나무. 나무는 왜 심어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양한 이유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나무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숲은 그 어떤 비싼 산소 발생기보다 많은 양의 산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30년생 소나무 숲에서 1년간 생산하는 산소는 약 5.6톤. 성인 22명이 1년간 숨 쉴 수 있는 양이고요.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11톤으로 승용차 5대가 연간 내뿜는 양이라고 합니다. 잠깐! 나무를 베면 안 되죠. 아니, 심는 것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마구 베면 어떡해요. 이미 이 숲은 탄소 흡수량도 떨어지고 숲의 탄소 흡수량이 떨어졌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사실 산에는 무척 다양한 종류와 나이대의 나무들이 빽빽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20, 30대가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것처럼 나무도 대부분 20, 30년 사이에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고 30년을 넘어가면서 흡수량이 서서히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나무들 역시 30년 이후부터 연간 탄소 흡수량이 급격히 저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후대를 위해서 탄소 흡수량이 떨어지는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수종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탄소 흡수량을 알아볼 나무를 선별해 보겠습니다. 보통 성인 가슴 높이에 직경이 30cm 이상이 되면 성숙한 나무로 분류하는데요. 이 소나무는 직경이 40cm로 대략 50살로 추정. 나무를 베어 더 정확한 나이를 알아보죠. 나무의 밑동으로부터 20cm 높이의 원판에서 나이테를 세는 것이 원칙. 하나, 둘, 셋. 이 소나무는 과연 몇 살쯤 됐을까요? 이 나무는 지금 50년생 이상의 나무로 굉장히 좀 오래된 나무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겨울이 되기까지 자라는 부분이 여기 엷은 색깔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거의 생장이 멈춘 이 진한 색깔들. 그래서 요 링 하나가 1년씩 이렇게 자란 겁니다. 50살이 훌쩍 넘은 이 소나무가 탄소를 얼마만큼 흡수하는지 알아보려면 나무의 원판, 가지, 잎, 뿌리, 열매까지 부위별로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사람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면 신체 여러 곳을 검진하듯이 나무도 원판을 2m 간격으로 분류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분류한 시료를 가지고 실험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무의 탄소 흡수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목재 기본 밀도를 구해야 하는데 나무를 부위별로 완전히 건조시켜 그 무게를 재는 건조량 측정 과정이 진행되고요. 두 번째로 목재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 시료를 물에 담가 부피값을 산출합니다. 나무의 밀도가 높을수록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연간 탄소 흡수량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연령 분석기로 나이테의 간격을 세밀히 관찰해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왔는지도 파악하게 되는데요. 간격이 넓을수록 잘 자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소나무, 참나무 등 8개 수종을 대상으로 지난 40년간 3천여 개의 숲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나무가 40년 이후부터 탄소 흡수량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생장이 느려지고 둔화되는 나무는 베어낸 후 그 자리에 어린 숲을 조성하면 다시 생장이 왕성해져 지속적인 탄소 조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똑똑하게 베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어떤 나무를 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무 종류별 연간 탄소 흡수량을 보면 상수리 나무가 14.6kg으로 가장 높고 잣나무, 낙엽송 등 참나무의 평균치가 소나무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왕이면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종을 골라 심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사실. 다가올 식목일에는 나무에 대해 아는 채 좀 해보자고요. 원목을 비롯해 나뭇가지와 나뭇잎까지 땔감으로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화석연료가 대중화되고 산에서 나무를 베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산속에는 이렇게 폐목재와 벌채 부산물이 쌓여가고 있죠. 오늘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문제로 인해 전 세계에서는 태양열, 지열, 폐기물 에너지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 비중을 보면 폐기물 에너지가 약 7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폐기물 에너지는 버려지는 종이, 플라스틱, 나무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분쇄하여 보일러 등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목질개 바이오매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에서 연간 벌채되는 나무의 양은 약 1,000만 세제곱미터 정도이고요. 그중 절반이 실제 산업계에 공급되고 있으며 30%는 벌채 부산물로서 연간 155만 톤의 양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목재 수확 방식의 문제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산속에서 나무를 베어낸 후 그 자리에서 잔가지와 기타 부산물을 쳐내고 매끈한 원목만을 쏙 가져가는 단목 수확 방식으로 목재를 수확해 왔는데 이 방법은 남은 목재 부산물을 따로 또 수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목재 부산물의 흙이 뒤엉켜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활용할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재 수확을 할 때 단목으로 생산해서 목재만 꺼낸 다음에 수확을 한 다음에 이 벌채 부산물을 별도로 수집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흙이 많이 묻게 돼요. 그래서 흙이 많이 묻은 저 원료는 이렇게 치핑을 할 경우에 이렇게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료로 사용을 할 때 그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져요. 이에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목재 부산물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베어낸 나무를 통째로 끌고 와 나뭇가지 등을 분리한 뒤 목재는 목재대로,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따로 수확하는 전목 수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생산부터 운송까지의 단목 수확 비용에 비해 톤당 18,000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목 수확에서 활약하는 또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나무를 압축해서 자동으로 묶는 압축 결속기. 부산물의 부피가 커서 운송 비용이 많이 들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속가배기로 나온 나무를 통째로 꽉꽉 조여 운반하기 쉽도록 정리해주는 기계인데요. 인력 노동, 부산물의 질, 처리 비용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셈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목재 부산물은 현장 또는 발전소에서 잘게 폐쇄해 목재칩으로 가공됩니다. 목재칩은
아무래도 흙과 같은 부산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바로 연소하게 되면 연소 찌꺼기가 많이 발생해 발열량이 떨어지고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칩만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비교적 깔끔한 상태의 일정한 모양과 규격, 칼날로 자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목재 칩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호그라고 하여 원목 이외의 부산물들을 그라인더로 갈아 만들기 때문에 형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호그는 목재 칩보다 열 효율이 다소 떨어지지만 대신 보일러에서의 걸림 현상이 덜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탄생한 목재칩은 우리 마을에서 유용한 연료로 활용된다오. 마을에 설치된 중앙 집중식 난방 시스템입니다. 보일러 가마로 운반된 목재칩이 연소하면서 온수 탱크에 물을 데우고 데워진 물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 난방을 공급하는데요. 이렇게 목재 연료를 태웠을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선 안심해도 될까요? 목재칩을 연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서 질소산화물이나 다이옥신이나 이런 오염물질들이 훨씬 적게 배출이 됩니다. 특히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와 똑같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현재 기술을 통해서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 남은 많은 양의 재는 또 쓰레기로 남는 것 아니냐고요? 산에서 바로 생산된 벌채 부산물의 재에는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의 토양 개량제로서 활용 굿!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자연으로 다시 흡수되는 친환경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재칩은 비용 측면에서도 화석연료보다 우수하다고 합니다. 등유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목재칩은 60%, 벌채 부산물 칩은 30%의 비용으로 같은 열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료 비용이 많이 드는 공장이나 시골 마을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죠. 이쪽도 화천 쪽이 워낙 춥다 보니까 그 겨울 나는데 들어가는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12월, 1월, 2월 이렇게 이제 겨울 난방비 들어가는 거 보면은 기름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국토의 70%가 산림인 우리나라. 방치되고 있는 목재 부산물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매년 평균 400건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강원도 양양에서의 대형 화재는 수많은 이재민과 390억 원이라는 피해액을 낳았고 천년의 역사를 품은 낙산사를 앗아갔는데요. 야간 산불, 건조한 날씨 등 진화의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꺼진 줄만 알았던 불씨가 강한 바람에 되살아나면서 피해가 커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산불 피해를 두고 볼 수는 없다. 산불을 잡기 위해 해결책으로 나선 주인공. 사람이 타지 않아도 무선 전파에 의해 원격으로 하늘을 나는 항공기 드론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행기 형태의 고정익 드론인데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날개 길이만 약 2m. 날개가 움직이지 않는 대신 프로펠러의 동력으로 900m 고도에서 40분가량 비행이 가능하고요. 경로를 설정하면 스스로 비행하는 자동 비행 시스템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와, 생각보다 속도가 꽤 빠르지 않나요? 최대 시속이 무려 80km라고 하는군요. 두 번째 선수는 헬리콥터 모양의 회전익 드론입니다. 고정익보다는 낮은 고도에서 느린 속도로 비행하며
산불의 이동 경로와 잔불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요. 또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가 여러 개 장착돼 있는 게 특징인데요. 모터를 중심으로 위아래에 부착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동축 반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0도 회전과 정지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사진을 찍어 3차원 지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불이야 불! 산에 불이 났어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산불 감시단 크로스! 산불이 발생하면 먼저 고정이기 전체 산불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 산불 예측 분석 센터와 대책본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회전익이 투입돼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 산불 조기 진화를 돕게 되는데요. 2015년 3월 20시간 동안 살림을 태운 강원도 화천의 산불과 올해 3월 초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에서도 드론의 활약으로 불의 확산 진로나 잔불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회전익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 능성이나 절벽 등에 불이 났을 때 소화약제를 뿌려 불을 직접 진화할 수도 있고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고립돼 있는 조난객을 찾거나 위급 상황 시 구호품을 전달해 생명을 지키기도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산불은 겉으론 모든 진화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잔불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실제 많은 산불에서 잔불의 위력을 무시하다 화마를 키운 사례들이 빈번한데요. 드론에 적외선 카메라를 달면 야간 탐지가 가능해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잿더미 속의 잔불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산불이 났을 때 이제 산불의 이제 온도값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을 다 끈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입층, 그러니까 낙엽층에 그 숨어 있는 잔불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불꽃을 이제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불을 완전히 꺼도 작은 불씨가 남아 있어서 다시 이제 불이 이제 다시 발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그 잔불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산불만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참나무 시든병과 같은 나무 병해충 예찰에도 투입되는데요. 소나무 제선충은 단 한 마리만 소나무에 침투해도 2, 3주 만에 수십만 마리로 늘어나 나무의 수분 통로가 막혀 말라 죽게 만듭니다. 죽은 나무를 찾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감염목 확산을 막고 있지만 사람이 산을 일일이 돌면서 병든 나무를 찾아내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아 초기 방지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때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열흘 동안 하는 일을 하루에 마칠 수 있고요. 어느 지형이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선충병 발생지에 대한 정확한 GPS 좌표를 통해 제선충병이 어느 방향으로 번지고 있는지도 발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드론. 고정익, 회전익, 우리의 푸른 숲을 부탁해.